황금선박에 오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오늘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뭐 그 기조연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아, 감동받았어요. 왜요? 그 거의 한 25분인가 30분 하셨는데 거의 90%를 민생 경제 쪽에 이제 할애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디테일 그 이 민심이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 어떤 진단과 함께 해법을 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과 관련한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그런 철학과 또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 이건 정말 어디서 한국 구회를 어디서 한국 구에서 읽어보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뭐 대통령 신년 연설의 표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논란이 될 만한 또 발언도 있었어요. 어떤 발언이죠? 그 이제 SOC 관련한 건데 네네네. 예. 예탈을 안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를 건너뛰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지 뭐 이따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네네. 전 총평은 아주 90점 이상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일단 앞에 이제 기조 연설도 연설인데, 근데 기자들과의 문답의 방식이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뭐 진행을 사전에 하셨어요. 짜인 각본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 질문 없이 이게 이제 백악관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일종의 진짜 라이브 토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식이 장점이 뭐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비교적 짜여진 사전에 정해진 질문이 아닌 즉석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식 그 연두 기자회견하고 비교해 보면 정해진 그 원고 읽고 그리고 나서 질문도 다 정해놓고 안 봤죠. 기자 순서대로 어느 언론이 이 질문할 것인지가 미리 질문 내용도 일종의 이제 사전 검열을 통해서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연기였잖아요. 그렇죠. 짜고 치는 그래놓고 또 근데 저 기자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그것도 잘 소화가 안 됐지. 다음엔 그래 저 기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미 다 짜여놓고. 그랬던 시절과 비교해서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이 한결 더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대한민국이 이제 뭐 국력도 그렇고 정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문답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흡족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주 이 통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국민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감한 문제들도 있잖아요. 오늘 뭐 김태우 문제라든지 또 신재민 사건이라든지 또 이른바 뭐 이제 그 친정 체제 구축 지나치게 이제 뭐 친문 인사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밝히고 또 부드럽게 그 자리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자 간담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사실 대통령이 뭐 올해 3년 차라고 하지만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에요. 세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2017년 5월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작년 초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사전 각본 없이 했는데 한 기자당 질문 1개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이번보다 좀 짧았고 그때에 비해서 더 진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1년이 지났지만 이제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지만 기자들의 질문 실력은 여전히 바닥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 뭐 경기방송 기자가 김예영이라고 나 알아요. 매우 히트를 쳤던데. 예전에 경기방송에서 뭐 같이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 경기방송 DJ 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자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이런 발언을 했죠. 개소리지 한마디로. 아니 근데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 질문이 내용이 없어.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경제가 안 좋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들이 불평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근데
무슨 질문을 뭘 묻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것도 없이 왜 안 바꾸냐? 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냐? 난 그런 쓰레기 같은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그 자신감의 근원은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묻는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성대모사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얼굴을 가지고 하니까 돼지 머리 고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자분들이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 그러니까 좀 세게 하는 질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좀 세게 하는 질문과 근거 있는 세게 하되 그게 어떤 뭐 굉장히 깊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 답변하는 사람도 움찔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어떤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냥 이 상대방을 폄훼하기 이해하시게 그냥 공격적인 질문이라는 건 사실 무리하다고 봐야겠죠. 네, 김혜령 기자한테 한마디 조언합니다. 우리 황금선박에 한번 나와서 대통령의 방향이 잘못됐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라고 질문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여기서 우리하고 토크 한번 해보자고. 경제에 대해서 혹은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할 걸? 내가 경기 방송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덕분에 야 나는 실시간 검색어에서 경기 방송을 보기 처음이네요.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경기 방송. 오늘 내가 광고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요. 예. 내가 저기 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경기 방송 하루 종일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됐겠네. 업무가 마비가 됐대 거의. 거기 친한 PD들 많은데. 내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작년 여름에 거기 이제 저녁 시간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별걸 다 했네. PD가 너무 이게 휴가도 못 가고 혹사를 해가지고 일주일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소모 PD. 아니 진행자도 PD였어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의 연출자도 PD였고 진행자도 PD였는데 그 진행하던 PD가 너무 힘들다고 일주일만 휴가를 가겠다 해서 대신 내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고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정치 이슈만이 아니라 지역 정가의 그런 소소한 신문에 잘 안 나는 중앙일간지에 잘 안 나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초대 손님도 부르고 토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 새로운 경험이었어. 근데 하여튼 그 김예령이란 기자는 이건 신상털이라고 하진 않겠죠. 뭐 공적 그 저기 프로필이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뭐에서 시작했냐면 이제 PD인데 그 경기 방송 알잖아요. PD가 뭐 진행도 하고 뭐 시사 프로를 하듯이 원래 DJ 출신이야. 디스크 자키. 음악 틀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경질성 해서 이제 기자로. 이제 DJ에서 경질됐는데 기자를 해? 근데 이제 생각해. 내가 기자의 소질이 없어. 기자의 소질이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DJ에서 기자로 발령내면은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고향이 예를 들어 부산이야. 부산에 사는 사람 보고 갑자기 서울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일종의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매기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닌 걸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부산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인가? 그런 건 아닌데 여하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반은 뭐 보수의 아이콘으로 뜰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 황금선박에 나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초대하세요. 검증을 한번 해서 우리한테 한번 털려보고 아니면 우리가 갑시다. 할까요? 경기 방송으로 가서 그분이 뭐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못 털어. 궁금해서 어떤 경기 사람을 방송이라는 조직이 뭐라고 그랬더라? 왜 방향을 안 바꾸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냐? 이거는 그대로 경기 방송한테 돌려줄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 복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뀌었어요? 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설회사가 오너 아니야? 아니야. 지금의 그 운영하시는 분 오너가 그 여간 일본계입니다. 일본계. 그래요? 일본계고. 근데 그 양반은 거의 뭐 경영을 놓은 것 같아. 소유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날마다 저기 있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보도국 쪽에 있는 사람이 막 세력을 하나 몰아내고 그럼 자기가 또 이게 골목대장이 되면은 또 다른 골목대장이 또 밀어내고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때 출연할 때 들은 느낌이 참 투자를 안 한다.
아무리 지역 방송이지만 주파수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99.9예요. 굉장히 좋은 주파수를 갖고 99 네? 있거든. 근데 경기도 내에서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양질의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주파수를 갖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네, 외우기는 좋아도요. 그 의원님 그게 99.9가 좋은 주파수가 아니에요. 좋은 주파수란 뭐냐? 좌우로 청취율이 좋은 방송이 있으면은 앞뒤로 그게 좋은 거야. 예컨대 이제 전편 채널이 사실 다 한감 채널이었지. 그렇지 이제 사실은 93.9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동안 전통적으로 CBS 라디오계의 그 최고의 청취율 이건 뭐 거의 엎을 수가 없는 불변의 넘버원이 있었는데 95.9 MBC 그리고 또 95.1 교통방송도 지금이야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막 떴는데 그 예전에도 한번 르네상스기가 있었다고. 그 근처에 93.9가 딱 있으니까 대박이라는 거지. 돌리다가 걸리는 거구나. 그렇지. 그것도 사실 95.9, 95.1 그리고 91.9라고 MBC, FM4 요 사이에 있으니까 93.9가 빛을 받다. 돌리다가. 예,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얘기네. 그 DJ 했었던 그 저기 103.5 SBS 러브 FM은 좌우가 너무 우울합니다. 102.7 AFKN. 저 가끔 오랜만에 듣는다 AFKN. 팝송 들으려고. 104.5 EBS FM. 우울해. 교육적인 게.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청취율이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앞뒤로 좀 좋은 게 있어야지. 청취율이 잘 나오는. 그리고 또 청취율도 좋으려면은 또 앞뒤로 프로그램이 그 나름대로 막 상승하는 그렇군요.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김용민이가 지금 KBS 1라디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KBS 1라디오 매일 오후 5시 20분부터 방송되는 김용민 라이브. 거기 앞뒤로 뭐 있나요, 거기는? 앞뒤로 저기 우울해. 뭐래요? 저기 무슨 라디오 드라마가 하나 있고 KBS 1위구나. 그 뒤로 저 KBS 저녁 종합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울해. 그래서 그냥 뭐 하여튼 뭐 도와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 오면은 그 저기 휴대전화로도 오니까 02로 시작하는 거 웬만하면 다 받아주세요. 아니 근데 누가 전화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가 하는 건데 난 전화 한 번도 랜덤으로 하는 거지 없어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돌리는 건데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한국 리서치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돌린대요. 네, 하여간 여러분 저기 김용민 라이브 도와주시고요. 저 김용민이가 김용민이를 구원할 길은 라디오 청취율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김어준, 김용민이가 라디오 청취율 저조하면은 교체는 안 받아. 영신이에요. 여기 김용민 라이브의 수요일에 여의 로우라고 하는 그 코너에 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로우가 LAW 법이야. 그래서 김용민 PD하고 동명이인인 김용민 변호사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 동명이인인데 성깔도 다르고 샤프하게 생겼어. 둘이 하는 코너가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어. 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난 도움을 주고 있어. 네. 그래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나도 바라겠습니다. 저기 인터뷰를 했어. 오늘 인터뷰도 했어요. 네. 저희 그 목소리가 근데 라디오 진행할 땐 좀 다르대 여기서. 김용민이가 성대모사 가끔 해. 근데 굉장히 선량한 목소리. 얼굴도 선량하고 표정도 선량하기죠. 굉장히 소프트한 목소리로 하는. 거기서는 본인 생각을 잘 얘기 안 하시죠?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냥 얘기하지 않는데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제작진이 몰고 간다. 나는 그냥 때려치고 나와요. 그런 좀 최근에 한 번의 경험이 아니 뭐 그런 건 뭐라고 특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신년사 하다가 이거 뭐 어디로 빠지네. 그래서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대인 전 기자. 만약에 얘기 되네. 선대인 전 기자. 선대인 전 기자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질문을 한다.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뭐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번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 신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지. 도와주십시오. 뭐 이거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 도와주면 질문 다 날 걸. 자 우선 뭘 질문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격변기인데요. 그 전반적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이제 그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이제 이 노쇠해지면서 저성장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게 또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또 이 충격들이 몰려올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문 대통령님도 오늘 혁신성장 강조를 하셨는데
뭐 그걸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혁명이든 뭘로 부르든 지금 굉장히 빠른 기술 빅뱅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처럼 기술이 폭발하면서 이 산업과 일자리, 우리의 삶 이런 걸 바꾸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갖고 있느냐. 오늘 이제 나는 연설문 전문을 읽으면서 용민님은 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저도 뭐 박근혜나 뭐 이런 대통령하고는 비할 바가 없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 비할 바는 전혀 없는데 다만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한 가지인데 그 먼저 이야기를 하면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을 굉장히 이제 확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스마트 공장이면은 그 노동 인력을 줄이는 4차 산업혁명에 그렇죠. 걸맞는 그러니까 AI가 뭐 그렇죠. 제조하고 공장 전체에 생산 뭐 이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뭐 공급 시스템 자체를 완전 전자적으로 다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충돌 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그 간극을 이어서 메우겠다는 이야기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그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저기 핵심이 뭐죠? 전재희 씨 대통령이 끊고 내 질문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 있는지 질문을 모르겠어요. 드렸잖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처방이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처방은 의사에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소 경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수소 경제? 예, 수소 경제라는 게 아, 수소 경제. 그러니까 지난해 그 국회 예산 통과를 앞두고 시정연설 때도 이야기하셨고 신년사에도 이야기하시더니 오늘 기자회견 뭐 이 전문에도 이렇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되게 메인으로 그냥 네. 박아놨네요. 예. 근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수소 경제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대의 수소차 이거하고 연관돼 있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차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차량 또는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이동 기기와 관련한 흐름은 그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 공유 차량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축이에요. 그리고 이 큰 흐름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 산업의 경우에도 또 자율주행차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공유 차량 이런 부분에서 다 뒤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따라가기도 바쁜데 수소차라는 뭐 세계적으로 전혀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여기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정책 라인 중에 현대차를 밀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차 개발 자체를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밀어주려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추대한 시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하게 되는 결과로 치달을까봐. 저는 그 사실 그게 기사 걱정이에요. 났더라고요. 수소 그 충전소를 6곳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도 오늘 메인에 올라왔다. 너무 없어 지금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강원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수소차 몰고 가면은 만 땅을 쳐갖고 갔다 와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 경우에도 뭐 급속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인프라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까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뭐 차량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사실 자원을 다 쏟아부어도 지금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뭐 세계 중국부터 해서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이 2024년 빠르면 늦으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과 운행을 다 중단한다는 거죠. 중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단하고 났을 때 대부분의 차는 뭘로 채우냐? 전기차예요. 전기차겠죠. 예. 근데 왜 뚱단지 같이 계속 수소 경제 이야기를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예. 예.
자,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너무 까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문 대통령의 그 아젠다가 확실히 전환하고 있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그 반대 세력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경제 체질 개선을 네.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성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는가? 참고 인내하고 함께 가자. 좀만 기다려달라. 소형 경제를 얘기하면서 함께 뭔가 아젠다를 딱 보여주는 부분은 난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뭐 특히 이제 대북 뭐 외교 이런 쪽은 사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는 너무 게 잘해요. 너무 잘해. 네. 뭐 그 대체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뭐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한 성과를 못 내면서 뭐 지지율 악화로도 이어졌고 또 그걸 사실 이제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많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뭐 공정경제 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부분도 그전에 뭐 해왔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근데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걸 이제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혁신성. 그래서 민생 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활력을 더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국민들한테 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자신감 그리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분 이 말씀 드릴 수 있죠. 나와봐 너 일루님 그 딱 보면 견적이 나오네요. 현대가 광주형 일자리 해주고 대통령은 수소차 홍보해주고 이런 얘기가 맞을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일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라는 게 포괄하는 범위가 비단 이제 수소차만은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놓은 게 문제는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이제 수소 경제를 내세우는 이를테면 우리가 수소 경제를 내세워서 지금 이미 그 뭐 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진국들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런 격차를 단기간에 조기에 메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느닷없이 등장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대통령의 연설 문마다 느닷없이 등장을 하니까 도대체 저 배경이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제 선수장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되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를 내걸었을 때 아까 이제 뭐 3대 기반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방향을 밀고 나간다면 그게 가져올 부가가치는 뭐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그 역동성을 부여할 거고 이럴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이게 자꾸 강조가 되니까 과연 이게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합의나 내지는 비전을 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서 이제 끼워 넣기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사실 MB 정부 때 이런 거 많았잖아요. MB 정부 때 갑자기 뭐 하나 딱 끼워 넣으면은 그게 갖는 사실은 다른 함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냐. 혹시나 이제 그런 건 아닐지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도 몇 차례 좀 의아했어요. 그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 수소 경제라는 게 포괄하는 포괄 범위가 뭐고 그와 관련된 우리 산업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이런 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의 어떤 책임성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근데 accountability의 account라는 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해 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수소 경제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고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나 산업계에 이해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대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갑자기. 참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벌로부터 과감하게 좀 탈피하면서 재벌들이 와서 설설 기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오늘 그 약간 좀 20대 남성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대답이 좀 나왔잖아요. 그 젠더 문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근데 일부 20대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는 건 아니냐. 나는 또
의구심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그 얘기는 우머스 플레이에서 야, 무슨 한금 선박에서 김영림 라이브 선전도 하고 우머스 플레이. 이 두 분의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모시고. 살짝 한번 자, 여쭤봤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그 신년 이벤트 소개하시죠. 아, 그래요? 뭐 자랑을 또 깔아주시는. 광고료 내는 거야. 광고료? 술 한 잔으로 떼면 안 되겠니? 형님 도대체 무슨 이벤트길래 이렇게 좀 이벤트? 무슨 기대를 이렇게. 자,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매년 새해마다 좀 희망찬 새해 경제 설계를 하시라고 또 가정 경제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특집 보고서들을 제공하면서 연구소 연간 구독 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제가 작심하고 사상 최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뭐 집을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개집? 개집. 오랜만에 듣는 개집. 우리가 그게 아니라 개집. 자, 우리가 그 이상을 줄 여력은 없고요. 뭐 국내외 지금 경제 상황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뭐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뭐 수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부동산은 이제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내 전망 보고서,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을 뭐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그게 원래 다 유료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별도로 팔 수 있는데 별도로 팔 수 있어요? 저희는 따로 그걸 잘 팔지는 않고 새해 이제 보고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연간 구독 하시는 분들한테만 특집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배당주 보고서라든지 또 뭐 가대 낙폭 우량주 중에 낙폭이 가대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선별해서 또 제공하는 뭐 그런 보고서들도 이제 발간하고요. 좋은데요.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돼요. 가입하란 말이야. 솔선수범해서 좀 가입해봐. 이벤트 때 한번 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그 모델로 한번 광고를 찍을까요? 저를요? 네. 쓰실 수 있겠어요? 술 한 잔으로 안 될까? 괜찮습니다. 뭐 좋은 또 내용을 주시면은 또 좋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연구소는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일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그 구독료로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독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뭐 당연히 뭐 연구원들 월급도 줄 수 있지만 또 연구소가 외부의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좀 후원해 주신 의미로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도 살피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얻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절호의 기회. 자, 신청은 1월 23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 070 자막 깔립니다. 7584 2050. 자, 읽어서 광고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GC4933. 어려워. 이게 저 품절 대란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완판됐어요. 완판됐어요. 다 팔렸어. 작년에.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타지 않는 다리미. 이게 벌써 이제 가열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 온도 조절로 절대 타지 않는 옵티멀 템프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저게 켜놓은 상태에서 저 천이 있잖아요. 저 위에 한 5분 정도 있어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마크 컴퍼니가 유일하게 인증한 다리미인데요. 세계적인 섬유 품질 기관인 올마크 컴퍼니가 다리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가 올 섬유와 모든 모직 옷감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렵네.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팀이어서 다들 스팀 다리기 좋은 건 아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가열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게 가습기 대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핫한 가습기 성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놔도 빨간 불을
왼쪽으로 두고 절대 타지 않습니다. 아 여기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건가? 그렇지. 차단이 된 상태에서 그 김만 나오지. 지금 힘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볼일을 잠깐 보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불남이 웃기겠는데. 아니 근데 디자인은 진짜 멋있다. 되게 잘 빠졌네. 이쁜 배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모델로 이순자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턱 다려버리게? 아니, 머리가 좀 이상해지실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다려볼까. 뇌주름. 뇌주름을 한번 다려. 그 사람은 뇌주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뇌주름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그렇죠. 뇌주름이 이미 펴진 거야 다. 뭐 이렇게 놔도 전혀 뭐 그러네요. 약간 여긴 뜨겁긴 합니다. 근데 내가 이 김용민닷컴에 파는 상품들 광고를 보면서 우리 황금 선박도 먹는 거 광고 좀 하자. 이게 관훈 라이트는 매주 먹는 광고인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차라리 다리미를 다 달인 다음에 다리미를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다리미를 개발해보도록. 우리는 너무 이 중화학 제품들이 많아. 막 스피커. 오징어 갖고 와서 오징어 한번 다려보고 그럼 먹읍시다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방송 내용의 이 성격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건가? 이게 광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왜요? 아니 왜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먹방도 없고 뭐 좀 우아한 그런 제품도 없고. 아니 관훈 라이트 봤어? 뭐? 관훈 라이트는 본질이 먹방이더만. 나머지 다 곁다리야. 거기 나온 게스트는 곁다리야.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도 먹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보통 이렇게 광고 들어오면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없네. 안 주네요. 이 거지들이 무슨 방송을 해? 거식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광고 달라고 그러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먹방이 재밌거든. 방송하기가. 그렇죠. 야 뭐 땅콩이라도 가져와라. 새우깡이라도 하나. 자 그리고 여기 판매 가격에서 또 저희가 또 감동을 드리죠. 사실 김용민닷컴은 판매 가격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판매 정가가 19만 9천 원이 거의 20만 원인데 1,000원 깎아가지고 10만 원대로 내려앉았는데 19만 9천 원인데 현재 인터넷 최저가를 보니까 12만 원. 근데 김용민닷컴에서 10만 9천 원에 모시고 있어요. 반값. 그러니까 이 김용민닷컴의 이 최저가 중에 최저가의 비밀이 뭐야? 뭐예요 진짜? 밀수하는 거 아니야? 보따리 장사에서. 아니 뭐 병행 수입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짝퉁 제품입니다. 팔립스구나. 팔립스. 잘못 봤네. 농담이고 어찌 정품이고 게다가 너무 싼데 필립스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AS가 안 되는 경우인데 그렇죠. 김용민닷컴은 다릅니다. AS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 AS가 안 되는 것들이 병행 수입 제품이 많죠. 그렇죠. 샤오미 같은 거 AS 거의 안 돼요. 국내 병행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이 판매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AS가 된다니까는 정식 수입. AS도 2년 무상 AS네. 그렇습니다. 2년이나 해줘요? 야 이거 또 좋네.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아내가 또 이거 쓰고 있겠는데. 그래요. 그 지난번 도란스 스피커 다 팔렸어. 벌써 그거 내문한 거. 아니 황금 순방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하나만 남겨놨어야지. 나 황금 순방 올라가면 아내 보고 들어보고 이거 주문하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왜 이렇게 싸요? 좀 궁금하네 진짜. 왜 이렇게 싸냐고? 싸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훔쳐오는 거라서. 그래요? 훔쳐서. 작물이에요? 작물입니다. 작물하면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인데 훔쳐왔으니까 10만 원에 팔면 싸게 주네요. 그럼 타산이 맞지. 타산이 맞지. 궁금하네요, 진짜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다 농담이고 19만 9천 원 판매 정가가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는 AS 2년 보장되는 10만 9천 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음 주까지 완판될 것 같아. 배송비 무료. 굉장히 싼 거. 배송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뿜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서 끼기능이 되네. 이게 뭔가 이게 울어야 젖을 줘. 그래요. 하도 먹을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캐러멜이네. 광주의 그 캐러멜 우리 먹어봤잖아. 이건 근데 뭐 먹으면서 방송을 못하겠구나. 캐러멜에다가 이제 견과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저 파스타치오 캐러멜. 갑자기 이 광고를 왜? 아니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우는 아이 젖주는 심정으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어때요? 견과류가 있는 캐러멜. 맛있지? 난 땅콩 캐러멜 먹었는데. 요게 제조 일자와 함께 유통기한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이래저래 감동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성스러워. 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 진짜? 네? 좋은 제품들이 많아.
요즘 대기업 많이들도 좋은 제품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맛있다. 자, 하여간 여러분 필립스 아주르 어드밴스드 다리미 GC4933 김용민닷컴에서 지금 당장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주제. 우리 지금까지 들어가는 40분 아니 아직 주제 안 들어갔나요? 주제 이야기 하나 했지. 문재인 대통령 10년 했고. 저 조재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짧게 넘어갈까요? 충격적이었어요. 네. 심석희 선수가 그 폭행 이거를 이제 외부로 이제 알리고 지금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게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고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 여론 안 좋은 거를 조금 이제 다독이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심석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강판이었는데. 그때 도저히 이렇게 맞다간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탈했던 거야. 근데 그게 기자들한테 포착이 된 거예요. 심석희 어디 간 거야? 그렇죠. 이래가지고 조재범 폭력이 알려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됐어요. 만약 그때 남북 단일팀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뭐 시끄럽긴 하지만 바쁘기도 한데 거기 안 갔다면 이게 안 알려지고 그냥 대충 이게 덮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계기성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공판인가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언을 했잖아 법정에서 폭력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한테 이 성폭행 사실을 말씀을 주셨네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혼자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쪽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조재범이가 휴대전화 아니 뭐니 일단 그 성폭행 사실은 법정에 나가서 진술 안 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 묻어뒀다가 치밀하게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게 외부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17살이었어요 그때가. 미성년이지. 근데 이 조재범이라는 자한테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식의 강압과 폭력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근데 이게 더 지금 이 분노스러운 거는 이런 케이스가 한 건이 아닐, 그러니까 비단 심석희 선수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젊은 빙상인 연맹에서 기자회견 예고를 했어요. 조만간 당사자들이 더 알리겠다. 다른 어떤 지도자들에 의한 성폭행도 고소를 할 거다. 그래서 체육계 미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 2017년도에 그 미국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였던 30년 동안 미국 체조 대표팀의 그 팀닥터였던 애가 그 체조 선수들 여러 명을 그런 식으로 뭐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360년형을 받았어요. 레리 나사르라고 360년형을 받았고 미국 체조연맹이 거의 붕괴돼 버렸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게 비단 조재범과 같은 조재범의 혹은 그와 유사한 그런 몇몇 인성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일탈의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계에. 그리고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잖아. 왜냐하면 성적지상주의에 워낙 이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부모들도 심지어 애들이 그렇게 가혹행위에 가까운 그런 폭력이나 이런 거에 시달린다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뭐 주요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 입상을 해야 앞길이 열리고 그 입상하고 앞길이 열리는데 그 지도자의 이 역할이 절대적이다 보니까는 권력이죠, 말도 못하고 그런 얘기로 하잖아요. 팀 경기면 좀 덜한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경기래요. 이거는 팀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지도자하고의 관계가 거의 일종의 무슨 도제식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가불 관계로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거의 노예와 주인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쇼트트랙에만 있겠냐는 거예요.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술계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예술계 미투도 좀 계속 나왔잖아요. 시사평론계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을 거야. 왜요? 저한테 그렇게 없어. 그래서 나는 차제에 이걸 좀 드러내고 이 비단 이제 뭐 심석희 선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체육계에 들어져 있는 이 구조적인 이 폭력과 또 이 삐뚤어진 가불관계, 위계관계
이 문제가 제대로 이번에 밝혀지고 뭔가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저희 개그도 사실 도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를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제 짜야 되고 선배가 이끌어줘야 되지 후배가 또 이게 빛을 보고 막 이런 성향에서 이제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뻔합니다. 그 이제 코치라는 양반이 이제 뭔가 기술을 알려주고 뭐 얘기하면서 금메달 안 딸 거야? 야, 그렇겠지.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 다음에 대회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존재의 의미가 달려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너 하지 마 이제 그만 나와. 이래버리면은 그 순간 이거 사실 운동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초학습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뭐 진짜 초등학생과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관행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체육계가 고질적으로 뭐 폭행을 이렇게 동반한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이 정상적인 관행인 것처럼 그렇게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폭행 정도까지는 뭐 지속 간간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론에 새 나오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성폭행 사건까지 이 드러난 건 거의 요번이 거의 뭐 처음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박 의원 이야기했듯이 뭐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뭐 간판 이제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에 대해서 미성년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건 정말 충격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장을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뭐 조재범이라는 한 사람을 처벌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아까 젊은 빙상인 연맹에서 뭐 추가 폭로도 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빙상 연맹이든 그 대한체육회까지 나서 사실 임원진들이 그냥 단순히 사과할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뭐 사실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멘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사과만 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겠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이 임원진들의 상당수는 퇴진을 해야 돼. 왜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이 만연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뭐 폭력 사건도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놔뒀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는 자세죠. 빙산연맹이 특히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지금 조재범이도 조재범이지만 전명규 한국 최대 교수. 빙상연맹의 거의 황제 같은 그런 존재였고, 그러니까 한국 빙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의 원흉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그 문제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미국 그 체조 연맹 같은 경우에는 체조 연맹이 없어지다시피 했어. 이 레리 나사르 사건. 가루가 되게 까였죠.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일탈도 일탈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탈이 일어나도록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재범 하나 처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 근본적 개혁의 시작이 돼야 되고 이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용기 있는 이 폭로자들 더 나와야죠. 더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좀 따뜻하고 이런 격려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빙상연맹은 겨울만 되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요즘. 겨울에 하잖아 빙상. 겨울만 되면 뭐가 나와. 아 좀 이거 좀 바로 좀 잡았으면 겨울만 되면 아니 뭐 이제 두 번 드러난 건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직 조명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심석희 선수만은 이기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우리가 쭉 한번 우리가 다 털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났단 저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렇죠. 선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지 못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많은 이 선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더 약간 본인이 의존하는 코치진이나 감독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도제식 교육이니 뭐 이렇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진짜 너무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마 그 조재범이가 한 방식은 얘를 완전히 내가 지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제 왜 있었잖아요. 최태민이가 뭐 박근혜를 뭐 영혼과 육체를 뭐 지배했다. 그 어디 보고서더라? 그게 미국에서 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듯이 완전히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건데, 뭐 무슨 계속 폭행만 하고 뭐 성폭행만 하고 그러진 않았겠지.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이 상대방을 심석희 선수를 지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더 화가 나는 JTBC 거예요. 스카이캐슬 보면은 김서영 씨가 하는 역할이 약간 좀 과외 선생님인데 얘를 서울대 의대를 보내주겠다는 명목 아래 한 집안을 계속 파탈을 시켜버리거든요. 약간 저는 그 모습을 좀 봤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코치도 저런 식으로 한 명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항상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한테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거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는 옛날 왕조 시대의 그 처벌 있잖아. 그런 걸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왕조 시대 때 5가지 형벌이 있었어. 고대 왕조 시대 때. 첫 번째가 묵형이라 그래가지고 문신형이야. 얼굴에다 여기 황현이 이마에다가 죄인 이렇게 새기는 거야. 그게 가장 가벼운 형이고. 저렇게 예를 들어야 그래. 그다음에 의형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의형이 뭐냐면 아니네. 코를 베는 거예요. 의형, 코를 베는 게 의형이고, 그다음에 월형이라 그래서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잘라버리는 월형이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하고 어울리는 궁형이라고 거세를 시키는 거지. 잘라버리는 거지. 그런 궁형이 있었고 마지막에 대벽이라 그래서 그건 이제 사형인데 뭐 목을 치기도 하고 능지처참 뭐 이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벌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문명적이고 가혹하긴 하지만 이런 사건을 맞닥뜨리면 아이씨 그런 형벌을 좀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의당에서 그런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예, 감정적으로. 순간 정의당이신 걸 깜빡했네요. 내 개인이 정의당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민주정의당인 줄 알았습니다. 한계 정의당. 근데 무섭다. 아니 그나저나 예천군 의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민 씨라고 어제 우리 그 방송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시사평론가. 이 양반이 이제 그 녹색당이면서 좀 독특한 그 이력을 갖고 있어요. 녹색당이세요? 구미 시의회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을 했는데 녹색당으로. 근데 이 양반 녹색당으로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오늘 남긴 글을 보니까 이 글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이런 문제의 원인부터 밝혀야겠다. 지방의원들 상당수가 글쓰기 능력이 안 된다. 조례안 작성은 물론이고 자유발언도 공무원들 도움을 받는다. 이런 현상은 특히 영남이나 호남에서 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당 독주가 강한 지역의 정치에서 언어 능력은 더더욱 등한시되고 끈이나 돈이나 철판이나 주먹이 우선시된다. 거꾸로 시민사회 비주류에서는 이빨이 엄청 센 사람이 나온다. 소수파로서 헤쳐나가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런가요? 사실상 놀러 간 거죠. 놀러 간 거예요. 연수라는 거는 이제 명분이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이제 의회들이 전국적으로 구성되면서 그런 류의 연수를 안 가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제도 개선을 하자. 연수를 가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투명하게 밝히고 이런 연수를 가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그걸 거부하고 안 가고 있는데 근데 예천군 의회가 되게 조그만데 요만하거든. 거기 의원이 7명. 9명. 그러니까 정말 작은 데거든. 인구가 작으니까. 근데 거기가 작년인가 지난 회기 때인가 지난 의회 때인가 저길 제일 많이 썼대요. 연수 비용을. 1인당 연수 비용. 예천군요? 네. 뭐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번에도 가가지고 뭐 접대부 있는 술집 소개해달라. 폭력의 원인도 거기서 왔던 것 같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건가요? 아니 보도를 불러달라고 하니까는 뭐 보도 기자 불러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때렸다는 거야. 때렸대? 그거 못 봤어요? 폭행 장면? 폭행 장면은 봤지. 동영상에. 기자를 불러달라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가이드가 반문하니까 그 외국 가이드겠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현지 가이드 외국에서 현지.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바로 9.11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했네. 그래서 저거는 그 해당 의원만 징계하고 뭐 지금 의원직 저기 강제 사퇴 시키겠다는 건데 해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그 같이 갔던 의원들 전원 다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러는데 그냥 다 멀쩡히 구경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이드 상대로 그런 요구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안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안 때렸다고 거짓말 이렇게 핥혔다고 거짓말하고 요즘에 CCTV에 다 찍히는데 그 뻔히 드러날 거짓말 합니까? 언어 표현 능력도 없는 그런 지방의회 의원을 얘기했잖아요. 김수민 씨가 또 했던 말이 있어요. 옛날에 지자체 보조금 예산으로 해외 연수 간 민간 단체 관계자들이 섹스 관광을 할 일이 있었다. 물증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 인간들이 다녀와서 떠벌리고 다닌 걸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은 멀쩡한데 의회만 썩는 법이 없다. 다른 건 인류에서 365 정치만 사류라던 이건희는 헛소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지방의회 특히 기초지자체 지방의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여론의 감시지대에 좀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네. 지방 쪽으로 가면 우리가 뭐 언론 자체가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설립이 돼 있고 또 보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지방 안에서도 뭐 광역시도까지는 그나마 좀 조명이 되는데 이 시군 단위로 가면 특히 뭐 시골의 군 단위 이 정도로 가면 사실은 지역 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영향력이 별로 없거나 사실은 또 오히려 막 이 지역의 정치권에 막 예속돼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제대로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그런 경우에는 여야 구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지자체장하고 이렇게 결탁돼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의 여러 이권 구조에 이제 뭐 같이 얽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 언론이 먼저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동상을 찍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뭐 복잡한 설명 이전에 그 폭행하는 그 장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뭐 바로 불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가능해진 측면이 있다. 지금 예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박종철인가요? 그 폭행 행사한 의원만이 아니라 다 그만둬라. 니네 다 그만둬라. 이렇게 지금 예천 국민들이 나오고 국민들은 있어요. 뭐 올바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국민들은. 내가 국민이라도 그럴 것 같아.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 대망신을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차에 타고 보도 불러달라고 하는 게 다 같이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슨 의도입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걸 명시적으로 묵시하고 있었고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가 한 7, 8개월 됐잖아요. 슬슬 사고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부패 비리 사건도 터지고 내가 이제 고양시 살잖아요. 고양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고양시의회에도 의원 한 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1월 1일 날 낮에 낮술을 먹고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혼자서. 근데 이제 그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나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채취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에 이게 1월 1일 날 낮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게 다른 차를 그렇게 들이받아서도 위험했고 본인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양시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퇴하고 출당시켜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의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시민들의 법감정에 맞게 처리를 할지 또 뭐 동료 의원 감싸기 할지 지금 윤창호법 그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경각심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방의회 의원이 1월 1일부터 그런 사고를 내가지고 굉장히 큰 무리를 빚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네요. 많은 일들이 이제 터지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아니 저 궁금한 게 이게 연수 가면은 이 비용은 다 나라에서 주는 돈일 거 아니고 예산으로 가지. 예산으로 가지. 군 예산. 시민 혈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기 안에서 뭐 술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 예산인데 예. 그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한 12%밖에 안 된대요. 그 나머지 88%는 다 나라에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시골 시군들은 나라에서 얘네 보도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셈이지. 뭐야 이게? 아유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진짜. 이게 사실 뭐 외유성만 아니면 저는 그 지방의 뭐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이든 또는 의원들이든 좀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새로운 문물을 좀 경험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좋은 사례들을 또 보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많이 보고 와서 그런 것들을 또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해야죠, 나름대로. 맞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사전에 이게 계획이 분명하게 그 확인이 되고 그것도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이른바 이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나도 안 가본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스럽지 않은데. 가봤구나. 가봤지 당연히. 크로아티아도 혹시 그렇게 갔나? 가면은 보통 일정이 많으면 2개예요 하루에.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 그게 일정이 다야. 그리고 이거 하려고 굳이 유럽까지 임원 뭐 와야 될까? 그리고 그 유럽 나라에서는 너무 지겨워해. 왜냐하면 한국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냐? 아는데 아니 게다가 와서 똑같은 걸 물어보냐? 아니 왜냐하면 여행 코스랑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이트 영국에 가면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무슨 공장이었던 것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제 바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그 문화 경제라는 이름 하에 지역 발전에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가거든. 그러면 그런 데를 다 찍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목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좁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거 몇 개를 끼워 넣고 이제 우리 뭐 뭔가 탐방하고 제대로 배워왔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국가인 북유럽 쪽에 많이 가잖아요.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많이 간다고. 가면은 이제 가는 데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 루트가 있겠죠. 복지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스웨덴 복지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 오지, 또 뭐 정당에서 오지, 시민단체 오지, 노동조합에서 오지. 오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 하필이면 왜 와도 거기는 이제 겨울에 휴가가 길거든.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에서 왜 정기국회 끝나고 자기들 휴가를 연말에 오니까. 그러니까 가는 목적도 분명하고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뭐 복지국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 실태가 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노동 실태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탐방하면 사실은 그런 건 뭐 외유성이라고 할 끈덕지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뭐 어떤 관광지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떤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뭘 묻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면은 문제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건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정말 그냥 뭐 일주일에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있는 건 진짜 많은 거야. 내가 예전에 저 기자로 취재할 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가는데 정말 그나마 그 겉으로 써져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은 한 2-3개인가 말고 없고 다 관광 일정이야. 아니, 국회에서는 그렇게 날림으로는 하진 않아요. 아니 지방의회가 그렇다는 거지. 국회에서는 그렇게 날림으로는 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도 최근에도 뭐 다낭에 김영희 끝나고 김성태 등등이 완전 놀러 간 거거든. 그래요? 아니 다낭에 가가지고 거기 아직 완공도 안 된 한국문화센터 뭐 그 개소식에 간다는 빌미로 게다가 다낭은 휴양지예요. 결국에는 저 일정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왔잖아. 국민들 따가우니까. 그 다낭에서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짓 하면은 왜 이렇게 관대하죠?
다 지나간 이슈가 기대 돼버렸어. 수준이 낮아서 그래.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러면 다음에 뽑지 말아야지. 기대 수준이 낮은 품질, 원래 그러니까 그런 멘트. 저질 품질은 저기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개선안을 냈는데 그 개선안대로 된다면 많은 부분 시정이 될 것 같아.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일정대로 갔다 왔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하도록 하는. 지금도 보고서 제도가 있지만은 보고서 제대로 안 내요. 제대로 안 내고 그거 뭐 의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들이나 사무처에서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날림으로 하는 거여서 이제 국민 혈세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제는 바뀌어야죠. 예, 옛날에 뭐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도 뭐 앞에 심석희도 그렇고 이런 건도 그렇고 결국은 세상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그렇지, 그래도 넘어갔던 문제들 전면에 드러나고 그렇죠. 또 한편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저는 어쨌거나 길게 보면 우리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런 또 희망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방송 날 기준으로 네네. 내일 양승태가 대법원에 출두합니다. 박 의원님. 아니 뭐 영장이 아무래도 청구되겠죠? 영장 청구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집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의 전례들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되겠나 사실은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요. 박병대 고용한 그 양승태 밑에 있었던 같이 사법농단을 했던 공범들 두 사람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나는 입장을 밝히고 출두하겠다라는 것도 일종의 적폐여 결집하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에 양승태 키드들이 많아요. 특히 양승태한테 임명장을 받은 지법부장, 고법부장들이 드글드글해.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충성할까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이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형님이 또 그 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형님이 만약에 구속되면은 자기도 좌불안석이 되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만이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이게 지금 이제 물밑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앞에 무방비로 판사들을 노출시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도마 위에 그 횟감으로 판사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불만들이 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대법원장이 이게 할 얘기냐? 이게 이제 판사들의 정서인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법관 승진제도도 바뀌어가지고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갈 자리들이 없는 거야. 그런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쌓여 있고 이래가지고 최근 나오는 이상한 판결들 있잖아요. 그게 이른바 이 양승태 키드들의 역습이다. 내지는 사법부의 역습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요. 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이상한 결정 중에 하나가 우병우 석방이잖아요. 그러게요. 말이 안 돼요. 4년형을 받았어요. 2년 6개월, 1년 6개월 두 가지 죄목으로. 그러면 한 죄목에 그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다른 죄목 있잖아. 이걸로 구속기한 연장을 그냥 하거나 검찰이 2개월 더 연장해달라는데 그 연장 신청도 안 받고 풀어줘라.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사를 받았던 판사예요. 그 양승태 그 법원행정처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료 판사를 회유했다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최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자입 뒷조사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남재준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골 때린 게 남재준 밑에 있었던 국정원 2차장은 유죄를 받았고 거기에 관여됐던 또 다른 국장도 유죄를 받았고 그걸 직접 일선에서 실행했던 정보관도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남재준만 무죄를 받았어. 왜냐하면 남재준이 보고만 받았지 지시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봐가지고 남재준한테 무죄 판결을 내린 건데 그 무죄 판결 내린 판사가 누구냐면 성창호라고 양승태 비서실장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고법부장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아주 핵심적 연루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외치루에 있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에
재판장도 네네. 이 이른바 양승태 키드라고 할 수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조사를 받았던 그런 판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 사법농단 문제가 사실은 법원에서 판사들은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지만 그게 정말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젊은 판사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른바 이제 집업부장 이상급의 이른바 보직 판사들 그리고 양승태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주로 불만인 것 같고 그런 불만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법농단인 거지. 그렇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단 있게 제대로 이 문제를 개혁을 하지도 못하고 불만은 불만대로 싸고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게 저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법원 내에서 그런 식의 불만만 커지고 이게 매듭도 제대로 안 져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양승태는 구속시켜야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이면 우리 삼권분립 체제에서 거의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수장인데요. 책임이 있는 공직자예요. 근데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특히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장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야 니네가 어쨌든 외교부에다가 법원에 의견서나 내달라고 그렇게 항의를 세게 하면 법원의 의견서를 대법원이 내면 외교부가 내면 우리가 그걸 빌미로 이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넘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식의 지시를 한 거지 공모를 한 거고 사실상 이거 직권남용을 한 거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거예요. 저런 중죄를 지었다면 사법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상권 분립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구속시켜야 돼요. 이거 구속 안 시킨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면은 기각되느냐 이게 이 사법농단 그 수사 또 재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발부가 된다면은 이제 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기각된다 그러면 뭐 사법농단 개혁 이런 거 전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좌초가 된 거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아까 이제 남재준 그 국정원장 이야기도 했지만 무죄를 승소하면서 한 게 뭐냐면 보고는 받았지만 조사나 지시를 하진 않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승태가 걸려 있는 문제도 꼭 정확하게 그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아니 뭐 조사나 지시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저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보고는 받았는데 지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사례에서 양승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둔 판결 아닌가. 그런 관측이 뭐 법원 주변에서 아주 유력하고 그러니까 양승태 재판에 대비해서 자락을 미리 깔아놓는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그 구성 요건이나 공범 관계를 아주 지극히 좁게 해석하는 이런 판례들을 쌓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법농단에 사실상 연루될 것으로 굉장히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도 굉장히 이제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들을 줄줄이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법관들이 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그 법관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물론 뭐 일정하게는 그 독립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사법부의 적폐 행태를 볼 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염두에 둔다면 뭔가 좀 그런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국민들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판사들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법부 판사들을 저는 파견 비정규직으로 하면 어떨까요? 파견 비정규직.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하여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 되고 재계약하고. 아니 판사들도 재임용 기간이 있죠. 그 우리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재임용에서 탈락한 건데 그 재임용 탈락에도 이 대법원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가지 조치가 지금 필요한 거죠. 하나는 아까 이제 선 소장 얘기했듯이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법원 내에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솜방망이 징계였어. 기껏해야 감봉 몇 명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몇 명.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법관 탄핵해야 된다.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대법관들도 있어. 지금 현직 대법관들도. 그래서 법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발의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은 대통령은 3분의 2인데 탄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관 탄핵해야 된다. 정말 이 독립된 사법부의 그런 이 위치에 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이제 그 법안 발의안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했고 법 발의안들이 나와 있어요. 법 왜곡죄는 뭔가요? 독일에 그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와 같은 그렇게 법을 수호해야 될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 법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와 이득을 취하거나 했을 때 법을 왜곡시켰다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 왜곡죄.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는 신이에요, 신. 거의 무슨 징계 받아봐야 뭐 해임도 안 돼요. 지금 현행 법상 때문에 거의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판사에게 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은 어쨌든 정의와 인권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거다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한 건데 그게 깨진 거거든. 그게 깨졌으면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지위를. 그래서 탄핵하고 탄핵해야 될 사람들 탄핵하고 법 왜곡죄 신설해가지고 판사와 같은 지위에서 법을 왜곡시켰다는 거는 정말 더 큰 죄거든. 일반 사람들이 범법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거든.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되고 이번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재판이 왜곡된 사람들, 서기호 전 의원처럼 법원에서 쫓겨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강제징용 우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진즉에 났어야 될 결정이 막 5년, 10년 이렇게 5년 이상 늘어지면서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피해자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이유는 지금 그 판사들이 또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정말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자유로운 그런 특별재판부에서 이 피해자들의 이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자. 이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에 나서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어영부영 이걸 대충 덮으려고 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대법원장 차에다가 화염병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법농단 관련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니 그 이제 사법고시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로스쿨에서 이제 판사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 로스쿨 출신들이 나오죠. 로스쿨 출신들이 판사도 되는 거군요. 시험을 변호사 시험을 일단 합격하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법원으로 가는 사람, 또 검찰로 가는 사람, 변호사로 가는 사람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손대인 소장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잔뜩 준비해 왔는데 아니 뭐 잔뜩은 아니고 공시가격 이야기하고 이런 게 또 뭐 언론 왜곡이 많으니까 조금 이야기하면 좋은데. 한 5분만 더 하면 어떨까요?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진짜로.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엄청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유세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율을 높인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9.13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얼마나 높였니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뭐 논쟁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보유세라는 건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해야 될 어떤 개혁 승결 과제가 있어요. 그 공시지가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저는 공시지가 또는 공시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걸 좀 좁혀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공시지가하고 공시주택 가격은 뭐냐면 우리가 전산세 같은 걸 매길 때 과표지, 과표. 시세를 바로 매기는 게 아니라 과표, 가세 표준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때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세율 아무리 높여도 헛방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가 그 삼성동 그 자택을 부랴부랴 막 팔면서 판 게 그 64억인가 시세로 잡혔어요. 네. 근데 그게 공시 가격으로는 28억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 40% 뭐야 그게?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거는 시세 반영률이 70%라는 말이에요. 많이 되죠. 예. 그러면 진짜 씨발 이건 뭐 중산층 서민들은 70%에 맞춰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뭐 박근혜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뭐 고급 단독주택들 예. 또 뭐 대기업이나 뭐 또는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토지들, 골프장들 이런 것들 시세 반영률이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내가 그 삼성 에버랜드 땅값 그거 조사도 해보니까 사실 그 문제의식 때문에 한 건데 시세 반영률이 삼성 에버랜드 땅은 30%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세 70%에 맞춰내고 이게 30~40%에 맞춰낸다는 건 거꾸로 보자면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서 부동산 부자들 도와주고 있는 꼴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조세정의상. 근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왔어요. 그럼 이걸 바로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건 문제죠. 바로 잡아야겠네요, 네.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정부가 한 것도 사실 뭐 전반적으로 공시주택 가격을 올린다. 이건 물론 매년 조금씩은 완만하게 올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번에는 좀 그 예년과 다르게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시세 반영률이 낮다고 여겨져 왔던 고급 단독주택들, 네.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서울 강남처럼 시세가 급등해서 공시 가격이 뭐 50% 이하 수준인 이런 데들을 현실화율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조치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세금 폭탄이니 뭐 근보료 뭐 폭등이니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례를 봤어. 한국경제신문 같은 데서 사례를 만들어낸 걸 봤더니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에 뭐 지난해 공시주택 가격이 뭐 한 16억 언저리였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이번에 한 29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그 시세 반영률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단독주택의 시세는 실제 시세는 50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50억 원 단독주택에 한국경제 계산으로도 얼마가 올라가냐? 월에 6만 원 올라가고 1년 다 합쳐야 한 73만 원 올라갑니다. 아이고 그럼 뭐 아 씨발 그러면 내가 껌값이지 껌값. 아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본이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1년에 73만 원 올라가잖아요. 재산세도.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래봐야 한 채를 갖고 있다고 치면 불과 뭐 한 수십만 원 더 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세금 폭탄이라고 하고 근본의 폭등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 언론들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이른바 그러니까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근데 현실에도 잘 없어. 환경 사례를 봤더니 예를 들면 그 집의 소유자가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가정을 했더라고. 그게 약간 노부부로 이제 가정을 했더라고요. 아니 가정을 그러니까. 했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실제 사례도 못 찾아서 가정을 한 거야. 평생 집 한 채 있는 노부부가 뭐 돈벌이를 안 하고 있는 약간 이런 걸로 그러니까 가정을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 이게 50억 정도의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득이 없겠냐고. 설사 없다고 쳐. 그러면 벌어놓은 돈이 없겠냐고요. 그러면 뭐 설사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자식이 능력이 안 된 사람이겠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만약 그 정도 세금이나 근보료를 낼 수 없다면 그런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자체가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충분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한한 자원인 부동산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제일 그렇지.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 팔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공시 가격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냐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많이 현실화됐어요. 네. 그래서 공시가가 2, 3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실거래가에 비해서 70% 80%까지 공시가가 올라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거에 기초해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요. 근데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률이 30% 시세 40%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은 5억짜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 아파트 공시가격 5억짜리인 사람의 자산 가치와 단독주택 5억짜리인 사람의 자산 가치는 같은 거잖아요. 네네. 세금도 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든 뭐든. 근데 이 사람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 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면 많이 되죠. 게다가 지금 서 소장이 얘기했듯이 저런 엄살이 나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단독주택의 95.5%는 공시가격 5억 이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공시가격 현실화 해봐야 별 해당도 안 돼요. 그렇지. 그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보험료 더 많이 내는 게 없어요. 네. 지극히 일부분이고 지극히 그 예외적인 고가의 단독주택에 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담조차도 자꾸 무슨 건강보험료 부담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30% 올리면은 건강보험 월 내는 게 4% 올라간대요. 네. 그러면은 최대 27,000원이야. 그 27,000원도 누구한테 해당되느냐면은 공시가격 5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 공시가격 50억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집이 거의 100억짜리예요.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월 보험료 27,000원 오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냐는 거야. 이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적을 하는 내용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단독주택이고 이게 점점 번져서 그 70%의 그 내는 사람들도 90%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볼 때는 90%까지는 올리긴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네네. 다만 지금 한 70% 수준인데 저는 한 80%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공동주택은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한 몇 년간에 걸쳐서 한 시세 반영률을 조금씩 높여서 80%까지 가는 거고. 반면에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고급 단독주택들, 뭐 대기업이 소유한 대한민국에 매체되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쪽 구기동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평창동 있죠 이런 데 아닙니까? 삼성동 뭐 이런 데. 근데 그런 데를 제대로 이렇게 그 공시 가격을 올려서 가표를 제대로 잡고 그러면 이 재산세든 또는 종부세를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걷어들이면 뭐 우리가 고령화에 따라서 돈 쓸 때는 많고 지금 예산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수입을 늘려서 부자들로부터 땅 부자들, 뭐 집 부자들로부터 이 재산세 수입을 더 걷어들여서 우리가 복지에 쓰고 문화에 쓰고 예술, 교육에 쓰면 사람들 삶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만 재산세만 제대로 좀 과세를 제대로 해도요. 전국 단위로 하면 몇십조 정도는 더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95%의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입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미국과 방위 분담 협상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국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미국은 철수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낸다? 엄청난 돈이 또 생깁니다. 이걸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건 좀 무서울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앞으로의 일은 장담을 못하니까. 예. 아니 주한미군이 뭐 철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 내면 자기 분담금을 안 지금 내면 미국은 진짜 떠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2배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배로 올리는 이 분담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 돈도요. 미군이 다 못 써가지고 예금으로 은행에 맞아요. 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 있는 그 이자 경우가 수입이 엄청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네들 자기 분담금을 내는 게 어차피 미국 기지에 이전한다고 그 우리가 준 돈으로 그 이전비를 내는데도 그것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 비용도 한 푼도 안 내고 게다가 지금 이 한국인이 또 미군 부대 가서 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임금 70%를 또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담을 미국에다가 하는 그 돈을 상납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난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완성하면 미군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미국도 싫어하는데 그 자기군 주둔시키는 것을 이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이 계속 그런 논조로 특히 미군이 있어야 한다,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론을 펴는데
순전히 자기를 이해관계예요. 따지고 보면 조선일보 사주가 어디 삽니까? 흑석동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아요. 그 부지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그런 단독주택 중에 몇 번째로인가 넓어요. 동아일보하고 방상훈이 동아일보 사주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해도인가 그런데. 아 그래요? 나는 직접 가본 적이 있어 거기. 그렇지.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아니 내가 동아일보 다닐 때. 예. 그 하필이면 고대 법인 저 재단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 종로를 담당할 때 이제 고대가 그 이른바 구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사주가 불러서 몇 명 기자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 내 기억이 나는데. 김병관. 네, 김병관. 네. 지금 그 고대 앞에서 꽃한부리 분 있잖아. 네, 술 파는 거. 맞아. 들어가는데 마당이 엄청 넓어요. 그 종로 한복판에.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작은 집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건희 회장 집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 이태원에. 그다음에 뭐 삼성가의 그런 이 이태원 쪽에 이제 집들이 많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또 그 안가도 하나 있잖아. 삼성동에. 네. 지난번에 그 여성들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나마 때문에 내가 근데 그런 집들의 시세 반영률이 30% 이건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뭐 500억대 이럴 텐데 잡혀 있는 게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게. 아니 진작에 바로 잡았어야 될 일이네. 아니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누구예요? 저 이서연이 살고 있는 집, 그 딸내미. 거기 집이 실제로는 공시 가격이 뭐 90몇 억인가 그랬는데 은행에 담보로 잡히니까 그거에 한 몇 배에 되는 담보를 잡아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는 시가가 그보다 훨씬 더 나간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사 사주들의 어마어마한 대저택. 이게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은 뭐 재산세, 종부세 좀 오를 거 아니에요. 모르겠죠. 그런 거 싫은 거지.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조중동이라든지 경제신문 언론사의 데스크급들 이런 사람들 뭐 강남에 이런 데 좋은 아파트들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시 가격 현실화돼 가지고 그 아파트에 따른 어떤 뭐 재산세, 종부세 오르는 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무슨 이 불만이거나 국민들의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단순 의도로 기사를 만들고 써내면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아니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써. 근데 이게 단순 의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내기 싫어서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9.13 대책 나온 이후에 직후에도 종부세 인상에 따라서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범위가 1.6%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체 국민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중에 1.6%야. 그러면 98.4%는 더 낼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도 그냥 불과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더 내는 정도예요. 정말 막 부담되게 크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극소수의 기득권 사람들이 이거에 싫은 거지.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직접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례인 것처럼 끌어온다고.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때 9.13 대책 이후에도 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집 한 채 40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빚내서 뭐 아니 이거 취재를 잠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KBS가 해봤는데 잠실에 그런 집이 없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 없을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이야, 증강현실. AR이야, AR. 그 사례가 맞다 하더라도 18억 집에 딸랑 종부세 10만 원 인상됩니다. 10만 원 내려고 뭐 빚을 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네. 개새끼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중동 언론과 경제신문 기자들에게 이 문재인 정부가 펴는 부동산 정책은 AR이나 VR로 보이는 거야. 증강현실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고 요즘에 아람브라의 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 드라마에서처럼 일종의 AR, VR 증강현실로 보이는 거야. 아니 나는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사 쓸 때 뭐 어디 사는 누구 씨는 뭐 난 정확히 밝혀가지고 취재한 내용을 공개하나 이거예요. 아니 못해. 없기 때문에. 아니 어디서 만들어낸 거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나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가 민주당 관계자야.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앞에 노트북 켜놓고 그거 막 그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소문. 자, 내가 이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정말 이런 정도의 세금, 이런 정도의 건보료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찬미하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으로 가라 그러세요. 미국에 가면 시가 3억, 5억짜리 집만 사도 시세의 1%, 2%, 심지어 3% 가까운 보유세를 냅니다. 그건 세금 폭탄이지. 그거야말로 진짜 세금 2억에 3%면 얼마예요? 2억에 3%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로 잡자고요. 예. 그럼 5억이면 1년에 500만 원 내야 돼. 야, 상당한데. 세금 폭탄이야. 미국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5억짜리 집 갖고 있다고 500만 원씩 내냐고. 그리고 거기는 시세 반영률도 되게 높아요. 높죠. 아니 북유럽 쪽은 재산세가 뭐 50%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세금세가 아니고 소득세. 소득세인가요? 최고 세율이. 그럼 최고 세율이. 아니 그만큼 저 세금을 많이 낸다. 대학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렇죠. 복지가 된다. 복지가 되는 거지.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금 적게 내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득을 많이 챙기고 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아니 거기는 그렇더만요. 그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은 직장 다녔던 월급의 90%를 2년 동안 주더만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실업국에는 네. 거의 뭐 그 게임이 안 돼. 부족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황금선박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 텐데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dinomics.com으로 들어가시면 소상하게 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황인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